창조의 탄생, 창조와 발명, 발견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의 마법의 순간은 없다. 창조의 마법의 순간은 없다. 평범한 창조자는 존재하는가? 문제는 발명이 극소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일까? 그 답은 의외로 아주 뻔하게도 우리 모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창조가 가능하고 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소녀 에드몽이 중대한 창조를 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에 반발하는 이유는 창조 행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조 행위의 결과는 때때로 특별하기도 하지만 창조 행위 자체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창조는 인간 본연의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자, 창조가 특별한 종류의 문제 해결 활동이냐 하는 건데, 뉴웰은 1959년에 발표한 창의적 사고 과정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창조적인 사고는 그저 일종의 특별한 문제 해결 행동일 뿐이다 라는 급진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자, 창조와 비창조 사고에 관련된 과정에 관한 현재 유효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사고 사이에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한 통계를 검토하면서 고숙련 전문가와 순진한 마마초와 구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창조 과정을 설명한 통계를 검토하면서 고숙련 전문가와 순진한 아마추어를 구별하기는 좀 불가능하죠. 창조 활동에는 참신함, 자유로움, 끈기, 그리고 난해하다는 특징을 지닌 특별한 종류의 문제 해결 활동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지만 이는 지금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특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적 신화는 비범한 인물이 비범한 행동을 통해 비범한 결과를 낸다는 주장 혹은 편견을 설명하는 데서 이제 기인하는 실수, 또 창조가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노동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에 대한 오해, 이것입니다. 특별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평범한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계를 거치면 창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창조는 비약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단계를 밟는 일입니다.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한다. 다음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단계는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예술가,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 기업가, 그 외 창조자들은 새로운 문제, 새로운 해결책,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찾는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혁신의 뿌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이걸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류가 태어났던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즉, 생각은 걸음과 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과연 파격적인 방법인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상태는 창조성을 발휘하는 행위와 같지 않습니다. 창조는 영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상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를 밟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가 비행기입니다. 오빌 라이트와 윌빌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떠올린 사람도 아니고 이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하늘을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끈기는 모든 것을 진보로 바꿉니다. 혁신은 반복되는 실패의 결과는 주디 포크만의 관찰은 모든 창조의 영역과 모든 창조자에게 적용됩니다. 단번에 만들어진 훌륭한 창조물은 없습니다. 카롤 댕커가 관찰했던 단계별 문제 해결 접근법은 간디스키의 스케치처럼 전진할 때만 적용되진 않습니다. 일부 단계는 후퇴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끈기는 모든 것을 진보로 바꿉니다.
작가 린다 러블라이트는 반복 과정을 전면적 실패에 반복하라라고 정의합니다. 창조자는 성공적인 단계를 발견할 때까지 기꺼이 실패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실패와 반복을 거듭해야 하는 거죠. 이 점은 사뮤엘 베케트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멋지게 실패하라. 이런 겁니다. 멋지게 실패하다 보면 바로 성공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역경을 예상해야 합니다. 현상 유지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자, 여러 위대한 사상가들이 지적했듯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채택되려면 기존 아이디어에 비해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증거에 비례해 신념을 조정한다라고 데이비드 휴먼이 얘기했고, 비범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의 무게는 그 생소함에 비례한다 하고 피에르 시몬 라플라스가 주장을 했죠. 비범한 주장은 비범한 입증을 요구한다라고 마르셀로 드루지가 얘기했어요. 또 비범한 주장은 비범한 증거를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널리 퍼져진 이러한 생각들은 나중에 아무리 황당무계하게 보이게 될지라도 세월과 익숙함에 보호를 받게 되고 증거 인내 끈기를 가지고 거부에 대한 대결하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춘 사람만이 이러한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역경이 있습니다. 현상유지는 거대한 벽. 이게 맞서야 된다는 거죠. 자, 창조의 본질은 주목하는 눈입니다. 관찰이죠. 눈과 인식 사이의 거리입니다. 눈과 뇌, 즉 인식 사이의 거리.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거나 보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보더라도 뇌가 허용하지 않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 뇌가 그 대상을 그냥 삭제해 버립니다. 이는 마치 사각지대와 같다는 의미죠. 그 대상을 똑바로 보고 있어도 그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때까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대상, 보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 대상,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간이 타고난 성향 때문입니다. 선택적 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창조의 본질은 주목하는 눈이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는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죠. 모든 상황이나 주위의 모든 환경이나 체스, 방사선 검진, 그림, 과학 등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더 적게 생각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은 효율성입니다. 전문가는 가망 없는 해결책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의 문제, 해결 고리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선택적 주의가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다른 방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을 보려면 아무것도 예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를 보고 눈에 띄지 않는 대상을 인식하고 우주의 맹시에 숨겨진 부분을 찾는 행위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발견이나 발명이 마치 그동안 내내 우리를 정면에 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명백하게 보인다면 아마도 우리는 옳을 것입니다. 옳게 관찰한 거죠.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초심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혹은 스티기 선사가 얘기한 선심 초심에 썼듯이 예술의 진정한 비결은 언제나 초심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런 전문직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초심이 돼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전문지식의 마지막 단계는 초심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초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패러다임을 쌓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일부는 타고나고 일부는 배우며 일부는 추론합니다. 처음으로 창조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가정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데이비드 포세트 윌리스의 물고기입니다.
전문 지식의 마지막 단계는 초심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즉, 무엇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언제, 왜 그 가정을 유보해야 할지, 그것을 모든 것을 아는 단계이라는 거죠. 도구의 연쇄는 결과의 연쇄를 낳습니다. 우리는 결코 최상의 사물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든 나쁘든 우리 창조물을 불러올 모든 혹은 부분적인 결과라도 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최대한 빨리 발견하며 만약 결과가 나쁘면 창조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란 그 나쁜 결과를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로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연쇄입니다. 도구의 연쇄는 결과의 연쇄를 낳는다는 연쇄의 이야기죠. 자, 당신은 창조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창조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보상은 과연 성과를 촉진하는가? 할로는 이를 보고 보상이 실험 대상의 성과를 촉진하기보다는 악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험을 중단하거나 실험을 마칠 수가 있는 거죠. 다 됐다고 하고, 이 실험은 외부의 부상이 행동 주체를 고무하기는커녕 의욕을 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테레사 아마빌레는 직업적 화가들에게 자기 작품 중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린 그림이 10점이고 의뢰받지 않고 그린 그림이 10점, 총 20점을 선택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심사단의 각 작품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의뢰를 받아 그런 작품이 자발적으로 그린 작품에 비해 창조성이 떨어진다고 일관성 있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자발적인 것이 창조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를 움직이게 해 자발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창조하게끔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보상보다는 자기 만족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영감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감이라는 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감이라는 건 번뜩 어떤 상황에, 어떠한 경우에, 어떨 때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앨런이 보여주는 생산성은 작가의 장벽에 관한 두 가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시간의 지계성입니다. 단 한시라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질색입니다. 하루에 어떤 곳을 걷고 있을 때 무엇에 관한 생각할지, 어떤 문제와 실험할지 기획을 세웁니다. 오늘 아침엔 제목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침에 샤워할 때도 그 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중 상당 부분은 생각하느라 씁니다. 그것이 이런 글쓰기 문제를 공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영감은 시도 때도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정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작가의 장벽은 지속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최상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최상은 이미 그 자체로 예외적입니다. 잘 풀리는 날도 있고 좀 덜 풀리는 날도 있겠지만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나쁜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자들은 내키든 내키지 않든 기분이 나든 그렇지 않든 영감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 일을 합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일에 임하게 됩니다. 성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조금씩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성공으로부터 큰 성공을 창조해 나간다는 거죠. 글쓰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한참 후 나는 톨스토이가 했다는 펜을 피에 담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아침 일찍 글을 쓰기 시작해 몰두하고 계속해서 쓰고 다시 생각하고 쓴 글을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강경한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결코 영감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글을 써야 합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는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는 이어집니다. 깨달음의 순간도 영감이 번뜩이는 순간도 없습니다. 혁신은 우리가 저지른 실패를 전부 제공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유일한 방법은 창조하려는 욕구와 만사를 과거와 똑같이 유지하려는 욕구, 그 정반대의 두 개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이리한 쪽으로 그때그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그리고 행복의 기술, 신세계 혹은 구세계의 어느 한쪽의 절대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 둘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새는 중력이 정하지 않고 중력이 자기 땅에 메어두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새는 날기 위해 중력을 이용한다라는 것. 거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대부분 중대한 문제 해결에 진정한 열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상을 정확하게 늘어놓으며 그 결과 한 회사가 아주 오랫동안 근속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들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모범적인 직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미래이죠. 다음 분기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시기와 방법까지는 예측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괴짜인데다가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점진적인 변화와 공손한 업무 용어에 중점을 두지 않는 이상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알아보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닌 가치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란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창조적인 조직이 아닐까요? 자, 추측을 저지하고 행동을 개시하라.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어린아이의 전체 선택 과정이 외부적이며 운동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어린이는 행동을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어른은 마음속에서 예비로 선택을 하고 이후에 그 계획을 실행하는 단일 행동이라는 형태로 그 선택을 합니다. 어린이의 행동은 서로 방해하고 계승하는 분산된 모색으로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도표를 한번 훑기 보기만 해도 그 과정에 내재된 기본적인 운동 본능을 확신하기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어른은 운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린이는 행동함으로써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추측을 저지하고 행동부터 개시하라 이거죠. 추측하지 말라. 먼저 생각한다고 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 많아지지. 실행하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요? 캐리 존슨과 스코트 웍스의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창조란 말하기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창조적인 조직은 행동 의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가장 창조적이지 못한 조직은 말하기 의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의뢰, 말하기가 우선이다 이거죠. 그 중에 가장 흔한 형태는 회의입니다. 회의는 잡담의 완곡한 표현이며 따라서 회의는 일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불구하고 평균적인 사무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거의 일일이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회의에 참석하는 데 보내게 된다는 거죠. 회의에 참석하기보다는 일단 실행해 보라 이거죠. 실행해 보고 그 결과가 실패라면 다시 그걸 극복시켜 성공으로 이어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창조의 원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창조의 연쇄에는 수많은 생각이 존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한 각각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조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이와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창조 행위는 특별하지만 창조자는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옳은 점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점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입니다. 창조의 어머니는 필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